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게 여름이니까요, 그죠? 날씨가 더운 게 여름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이 축축 처지네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올라와졌고요. 덕택 우리나라 시장도 드디어 상승세이긴 한데, 주가가 개장 초반에는 2450을 넘어서 가지고 2460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역시 여름을 먹었는지 좀 상승 탄력이 축축축 처지면서 잠시 2440 밑으로 2445까지 내려가기도 하다가 결국은 마감가가 2451, 한 10포인트 정도의 상승폭에서 조금 상승폭을 늘려가지고 16포인트의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구역구역구역, 제가 내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름이니까 재미없을 거야. 하한기, 그죠? 하한기. 파동으로 말하자면 4번 파동, 조정 파동. 지금을 충격 파동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오늘 이름도 알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나면은 한 며칠 있다가 제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만은, 그 유튜브 채널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기로 지금이 이제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느냐, 이런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이 상승 파동이라면,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면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어떻습니까? 1번 파동이긴 합니다만은 충격 파동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충격 파동이라면 조정 파동과 충격 파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뭡니까? 거래량에 있고요. 또는요, 주가의 변동폭에 있습니다. 그죠? 변동폭에. 그러니까 충격 파동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폭도 화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정 파동은 거래량도 비일비일하고 비질비질하고 그 다음에 주가의 변동폭도 비질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동으로 봐서 파동의 성격상, 특징상, 파동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파동의 특징상 충격 파동이냐 조정 파동이냐 라고 한다면, 글쎄 이걸 충격 파동으로 보기에는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다? 조정 파동이다. 조정 파동이다 라는 이야기죠. 지금이 조정 파동이라면 4파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앞으로 5파가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 4파가 근데 4파는 알겠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몰라. 그죠? 몰라.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는 몰라. 근데 야간, 목표는 괜찮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 야간 아직까지는 목표란 게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냥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 정확하게 얼마까지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말이 됩니다. 미국의 어제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역시 미국의 GDP가, 그죠? GDP가 역시 2분기 연속에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죠? 1월 달에도 마이너스, 2월 달에도 마이너스, 2월 달이래. 1분기에도 마이너스, 2분기에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2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소위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리세션이다. 그죠? 경기 침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는 당장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는 데다가 성장은 마이너스고, 이러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제 자넷 옐렌 미 재무장관이죠. 이제 재무장관이 2분기 연속에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리세션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리세션 아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나온 게 7월 달이니까 7월 달에 나온 것은 뭡니까? 그냥 GDP 속보치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8월 달에 2분기에
8월 달에 발표하는 게 수정치고, 그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확정치가 발표되니까 9월 달까지 숫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지 않겠냐.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라. 7월 달에 숫자 나온 거 가지고 혹시 바뀔지 모르겠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때가 예를 봐서 7월 달에 숫자가 마이너스 나왔는데 0.9로 나왔는데 8월 달에 갑자기 플러스 0.9로 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마이너스 0.9가 마이너스 0.8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지, 이게 갑자기 플러스가 될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없죠. 그러니까 1분기에도 마이너스 1.3% 뒷걸음질,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 뒷걸음질 해가지고 연속으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에도 사실은 전혀 응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억지로 주장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그거 경기 침체 아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는 억지 주장은 아닌 것 같은 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한마디만 이야기한다면 그 요번 GDP 안에서 이게 줄어든 게 뭐냐니까 소위 재고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재고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재고를 갖다가 더 이상 생산을 늘려가지고 재고를 늘리지 않고 있는 재고를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GDP가 뒷걸음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왜 재고를 늘리지 않고 감소했느냐? 뭐 당연히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물류라는 얘기죠. 물류. 그죠? 물류 때문에 항만도 맡기고 또 뭡니까? 철도도 맡기고 노동자도 없고 그래서 물류 대란이었잖아. 일종의. 물류 대란이니까 소위 말해서 재고를 늘려가더라도 물류 때문에 원재료 같은 문제 때문에 재고를 늘릴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 성장한 것도 일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의 소비는 그런 대로 견고하거든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겉으로 보기에 GDP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액면 그대로 큰일 났다, 경기 침체다 라고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차피 미국 증시는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그거 봐라. GDP가 마이너스네. 뭡니까? 이거 경기 침체네. 따라서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겠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죠?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예전에는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슈퍼 스텝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당장 어제 그저께 제롬 파월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번에도 경기 침체 꼬라지를 보니까 0.75도 아니고 이번에는 0.5% 올리겠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뭐가 확인사실합니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0.5% 올지 않을지 언제 뭘 확실합니까? 오늘 나오는 PCE 지수죠. 그죠? 오늘 금요일 날 오늘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에서 이게 조금만 둔화된다면 0.5%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산은 넘는데 했는데 일단 FOMC 산 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번에 그 GDP 나왔고, 그 다음에 PC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 산은 넘었고, 그죠? GDP 넘었고, 이제 PCE 지표에서, 물가 지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 넘어갈 산, 그 다음에는 이제 실업률인데, 이미 FOMC에서 금리 0.75 올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GDP에서도 금리가 0.5% 이상, 0.7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PCE 숫자만 갑자기 이게 CPI처럼 갑자기 8%, 9% 날아가지만 않는다면, 실업률은 큰 의미가 없이 이런 정도에서라도 시장은 환호 자격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반영한 게
반영한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10년물 이게 10년물 T노트입니다. 그죠? 10년물 미국의 금리 지표를 보면 금리를 보면은 보다시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연하게 하락세죠. 그죠? 확연하게 하락세죠. 그러니까 물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금리는 사실은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기준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뭘 반영하죠? 소위 잠재 성장률을 반영하죠. 그죠? 잠재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가 바로 장기금리입니다만은 장기금리가 확연하게 떨어지겠다는 여기는 시장에서는 이미 성장률에 대해서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침체 가능성을 이미 이 안에다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미 침체 가능성을 벌써 그 머릿속에 학습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씩 적응해 가는 단계이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그 기준금리가 갑자기 0.75, 1% 올릴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장에도 호재고, 그죠? 우리 시장에도 뭐 이게 달러 금리가 떨어지고 인해 가지고 보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그죠?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안정되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안정되는 요인이 되는 거고, 이것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뭐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하간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올라가는 쪽으로, 그죠? 시장에 대해서 호의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본다면 우리가 그전부터 내내 주장하기로 어떻게 주장해 왔느냐. RSI가 여기서 매수신호로 나타냈다. 또 여기도 매수신호로 나타냈다. 더구나 다이버전스지 않냐. 이거는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RSI 바닥은 올라가고 있지 않냐. 다이버전스지 않냐. 따라서 다이버전스니까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 그죠? 이어질 거다. 대신에 이게 일단은 과거의 경우로 보니까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를 보일 때마다 하다못해 기준선까지는 갔고 1차적으로 기준선까지 갔고 그 다음에 구름까지 갔으니 이번에도 올라가면은 1차적으로 기준선까지 갈 것이고 좀 더 가서 구름이라도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이때부터 내내 주장해 왔죠.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덕택에 구역 가더니 기준선에 닿았고,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더 갈 거야. 하다못해 올라가서 구름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만져는 보지 않겠냐 라고 했던 게 결국은 오늘 드디어 구름에 닿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드디어 구름에 닿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가는 구름에 닿으면서 그런 사이에 어느새 제가 강조하고 있는 후행스패는, 그죠? 후행스패는 캔들 위로 올라와 버렸으니, 이제부터는 아래쪽 캔들이 뭐로?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다. 그죠? 작용할 거다. 그러니까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에 든든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으니, 이제 야금야금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그죠? 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급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럴 가능성은 낮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서서히 햇빛이 비치는 태양을 향해서, 그죠? 태양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역시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하간 과거에 이럴 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확실하게 이때에 비해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하게 사정이 좋아진 거죠. 그죠?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수는 없다. 아직도 멀었다. 그러고 혹시라도 RSI가 과열이라든지 매도라든지 신호에서 꺾일 가능성은 없냐라고 봐집니다만은 오늘 현재 RSI는 62죠. 그죠? 오늘 현재 RSI 62에 불과하니까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드디어 이제 구름에 닿았고요. 그죠? 구름에 닿았고.
이제 구름이 올라가는데 코스닥 후행 스팬도 마찬가지고 역시 그것도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야금야금 구름을 헤쳐나가는 저항대로 헤쳐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제 급격하게 빠졌다가 반등했는데 달러 대 원화 환율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이 나스닥은 금리에 영향을 받나 봐요. 경기 침체가 온다 해도 성장률이 낮아진다 해도 오르나 봐요. 결국은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주가가 오를 요인은 시장에 주가가 오를 요인은 785개가 있어요. 그죠?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 호재라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주가가 내릴 요인은 몇 개가 있느냐? 725개인가? 729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주가가 오르기로 한다면, 말로만 붙이면은, 무슨 이유든지 주가가 올라요. 그죠? 무슨 이유든지 주가가 올라요. 실적이 좋네, 금리가 좋네, 경기가 어떻네, 향후 전망이 없네, CEO가 어떠니, 성장성이 어떠네, 그죠? 외국인들이 어떠네, 환율이 어떠네, 미국이 어떠네, 일본이 어떠네, 이거 중국도 괜찮네, 그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어떻고,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지원 어쩌고, 이야기할 게 오를 만한 요인이 무시 많은 거예요. 무지 많은 거야. 거꾸로 내릴 요인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어떻고 실업률이 어떻고 그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뭐 경기 불황이 어떻고 뭐 떨어질 요인도 무지 많죠. 문제는 시장에서 무엇을 중시하느냐, 뭘 중시하느냐. 오를 만한 요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금리는 오르고, 그죠? 예를 들어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아. 경기가 좋아요. 경기가 호조야. 경기가 호조란 이야기는 금리는 어떻습니까? 오르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기가 좋다는 거는 호재.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악재죠.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만, 여러 가지 요인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딱 요거 하나만 본다 그러면은 경기만 본다면 호재인데 안 그렇습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면 악재죠. 그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경기에 신경 쓸 거냐, 호재에 신경 쓸 거냐, 뭡니까? 악재에 신경 쓸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호재에 더 중점을 주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고 악재에 더 방점을 찍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 이 시장에서 뭘 더 중시하느냐, 그건 결국에 시장의 어디에 달려 있죠? 시장의 분위기에 달려 있죠. 그죠? 분위기에 달려 있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은 누굽니까? 미인대라고요. 예. 미인대. 주식시장은, 주식은 미인대인 거야. 미인대란 말은 뭐냐? 내 눈에 미인인 거 아무 소용없어요. 미인대에서 입상하려고 그러면, 미인대에서 요새 미스코리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인대에서 입상하려고 그러면은, 내 눈에 미인인 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야? 다른 사람 눈에, 심사위원들의, 또는 대중이 좋아하는 사람이 미인대에 입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좋아 보여서 오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 경기는 나쁜데 금리는 내려가네. 그죠? 경기에 중심을 두느냐, 금리에 중심을 두느냐. 지금의 나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어디에 두느냐? 금리에 훨씬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은 금리에 신경을 써. 그러다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는 분위기야.
떨어지는 분위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경기는 좋네. 근데 금리는 올라가네. 다른 이런 분위기 같으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분위기 같으면 시장에는 뭘 신경 쓰느냐? 내려서냐? 경기는 좋은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네? 라고 해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꾸로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똑같은 뉴스가 경기는 좋은데 금리도 올라간다. 근데 시장 올라가는 분위기야.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경기 좋다 그러네? 라고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똑같은 뉴스가 같은 뉴스가 귀에 걸으면 귀걸이고 코에 걸으면 코걸이에요. 귀에 걸으면 귀걸이고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나스닥 시장은 똑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웬만하면은 어떻게 소화합니까? 악재는 무시하고 호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반드시 금리에만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금리도 신경 쓰고 실적에도 신경 쓰고 다 신경 쓰는데 다 쓰죠. 당연히 쓰죠. 쓰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호재가 될 만한 뉴스를 사람들이 더 강조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1번 악재 무엇이 또 상관없어. 1번 악재 뉴스 2번 호재 뉴스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악재로서 요번에 금리라 그럽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악재가 금리고 그죠? 악재가 금리 올라간다. 그다음 호재는 경기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시작이죠. 그럼 지금처럼 나스닥은 금리만 신경 쓴다 그러면은 악재로 봐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일 때는 이걸 신경 안 쓰고 경기가 좋다 그러네라고 해서 금리 신경 안 쓰고 경기 좋잖아. 그럼 실적 좋아지겠네라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지 나쁜지 상승세인지 아닌지 어쩌하노.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이게 이놈의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구름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나스닥 지수는 어디 있습니까? 구름 안에 있죠. 그래서 재산 구름 밑에서 헤맬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악재는 무시하고 어디에 호재를 더욱더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뉴스가 호재로 잘못하면 둔갑하는 수도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시장이 나쁜 분위기 같으면 시장이 이런 옛날에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와 있다면 똑같은 뉴스가 나왔다면 똑같은 GDP가 이날에서 GDP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나왔다. 뉴스가 나왔다면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와, GDP 마이너스라네. 악재. 실적 안 좋겠네. 악재라고 받아들이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보는 겁니다. 차트를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반영하겠거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한 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어제요. 가만히 보면요. 어제 환율이, 사실 어제 저도 이거 보면 갑자기 놀랐습니다. 솔직히. 왜 놀랐느냐. 장중에는 계속 1,300원 위에 있었어요. 환율이. 어제. 근데 어제 어제 마감가가 갑자기 1,296원으로 끝났거든요. 장중에, 이상하다. 내가 어제 분명히 1,300원 위에서 봤는데, 장중에 내내 1,300원 위에 놀 때가 봤는데, 마감가가 1,296원으로 1,300원 무너졌어. 1,296원 됐어. 그래서, 오늘 막판에 왕창 팔았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오늘, 곰곰이, 이거 왜 이랬을까? 라고 해서, 어제 움직임을 가지고 틱 차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세밀하게. 틱 바이 틱으로. 틱 차트입니다. 이거 가장 15분짜리 틱 차트인데, 옛날로, 다시 볼까요? 좀 더 크게. 오케이. 해서, 보니까, 자, 요게 어제입니다. 어제 3시 반에 마감되니까 3시 한 25분부터 3시 한 30분 사이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론 떨어지는 분위기였으나 내내 그래도 여기 1300원대 위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 30분 직전에, 그죠? 정확히 본다면 예를 들어서 29초 정도에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1290원 50전에, 소위 말해서 종가 무렵에 매매물이 쏟아졌고 매수 호가가 없는 바람에 그냥 막판에 그냥 허공으로 푹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딜러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혹시 어제 놈이 종가를 조작한 게 아니냐. 종가를 억지로 1300m 떨어뜨리기 위해서 종가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요. 옵션하고 관계해서 옵션하고. 통합옵션. 그러니까 종가 기준 해가지고 장중이라도 예를 들어서 1300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옵션이 없어지는 낙아웃 때는 옵션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1300원 밑으로 장중에 건드릴 경우에는 옵션이 사라져버리면 옵션을 팔아먹은 놈은 환율을 억지로 막판에 왕창 떨어뜨리면 인해가지고 환율을 1300원 밑으로 내려가지고 옵션 팔아먹고 나서 옵션 행사 안 되니까 프리미엄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나 옵션 관련해서 어느 놈이 종가를 조작한 거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ETF 관련해가지고 어느 놈이 조작한 거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와글와글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장중에 마감가가 장중에 1295원 50전 10초 전. 떨어지면서 마감가는 1296원으로 끝났습니다만, 그럼 어제 왕창 1300m로 폭락시키면서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지는데 오늘 어떻게 되느냐. 어제부터 시작이 종가인데, 이 어제 종가인데 오늘 장중 내내 상승세였죠. 그죠? 장중 내내 상승세였죠. 근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해외에서 상승했느냐? 아니요. 달러 인덱스 상승 안 했어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 인덱스. 오늘 달러 인덱스 떨어졌어요. 근데 불구하고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른 것은 이거는 어제의 막판, 그죠? 막판 종가의 뭔가 야료가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놈이 분명히 외환딜러 중에 놈이 이게 분명히 조작한 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역시 그래서 우리 이전에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우리나라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주식의 경우에 왜 동시 호가 하나 라고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종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종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 동시효과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야말로 달러 대 원화의 경우에는 동시효과를 안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상현 님이 하셨군요.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 달러 대 원화의 경우에는 동시효과를 안 해요. 3시 반에 거래가 딱 되면은 그게 종가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게 주식의 경우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 종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효과를 하는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종가 동시효과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놈이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사실은 이 종가 조작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효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도이치 정권이 막판에 그 삼성전자 같은 거 한가로 던지는 바람에, 막판에 한가로 매도하는 바람에 동시효과가 오장창 떨어졌고,
배 떨어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에서 대박이 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 당시 했던 놈들은 홍콩 애들인데, 한국에서 홍콩에 있는 도이치뱅크 홍콩 애들, 도이치증권 애들, 홍콩 애들 한국에 와가지고 조사받아라. 왔습니까? 안 왔죠. 안 왔죠. 얘들이 몇백억 벌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한국에 있는 도이치증권에 애매한 한국에 있는 도이치증권 한국 사람만 잡혀 들어가가지고 뭐 고초를 치렀습니다만은 정작 그 홍콩에 있는 놈들은 돈만 벌어먹고 뭡니까? 했죠. 그래서 뭐 끝났죠. 그런데 동시효과를 하더라도 이런 조작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거래의 경우에 신고하라는 제도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달러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동시효과를 안 하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오늘은 달러대 원화 환율이 되려 올랐죠. 그죠? 되려 올랐다.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는데, 달러대 원화 환율은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어제 뭐 이것 때문에 떨어졌든 뭐든 간에 달러대 원화 환율은 일단은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그죠? 일단은 무너뜨렸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가지 않겠냐. 그러다가 구름 근처까지라도 한번 맛을 보지 않겠냐. 그죠? 라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은 환율을 어떻게 간에 종가 조작이든 뭐든 간에 종가 조작에 강한 의심이 듭니다만은 달러대 원화 환율이 하락했으니 이것은 우리로 봐서는 주가에는 뭐다? 호재다. 주가에는 호재다. 그죠?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해외에서 달러 금리 이야기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다시피 드디어 구름의 저항을 뚫고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이제 고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상 가능성이, 물론 후행스표는 이미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죠. 그죠?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이제 얘는 상승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매수.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되는 ETF SOXL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의견이 된다. 그죠? 매수죠. 매수. 그죠?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 봐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유사하게 나갔다가 구름의 저항을 받다가 야금야금해서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만 더 되면 똑같이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게 될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PCE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만약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이게 소위 말해서 나쁘다만 아니라면, 인플레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소소 정도만 된다면 시장에는 호재가 되면서 이런 그림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는 우리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의 파동을 물어보고 있죠. 이까지가 A고, 그죠? 이까지가 A고, 지금부터는 이제 B 파동이라고 보고 있잖아. 그죠? B 파동.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맥시멈 14,500 정도까지도 보고 있죠. 그죠? 14,500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멀었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도 좋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라하여서, 여기서 그런 맛만 보고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겠잖아요. 그죠? 나스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구름 밖으로 나왔고, 나스닥 지수는 구름 밑에까지 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구름 안에도 들어가보지 못하고 코스피 지수는 내일부터 밑으로 처박힐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이거는 무리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구름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름 이제 만져봤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구름 안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구름이 어떻게 생겼냐, 헤엄이라도 쳐봐야 되지 않겠냐. 그죠? 구름이라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헤엄이라도 쳐보고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더구나 후행스팬이, 만약에 얘가 후행스팬이 딴 데 있다면 모르겠는데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래쪽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 했으니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거의 이제 기준선 무너뜨린다. 사실 우리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 타진 매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할 수 없이 상승을 기대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렸고, 그 다음에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매수할 거로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매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매도하자니 구름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매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타진 매도 이후에 지금은 관망입니다. 그죠? 왜 이러냐? 역시 코로나 때문이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BA5라든지 뭐 이런 그 변이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중국은 락다운, 사람들을 집에다 가둬놓고, 그죠? 못 나가게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시 상하이 지수도 별볼이 없고, 차트로 보더라도 후행 스팬도 구름 캔들 밑으로 지금 내려오려고 오히려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더구나 지금 이 순간 오늘 요건데, 현재의 후행 스팬은 이 캔들보다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면 지금이 오히려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당분간 이것이 저항선이 된다면 주가는 구름 위로 올라가기가 아무래도 버겁지 않겠냐. 그러니까 얘는 당분간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낮다. 그죠?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러시아도 좋고, 그죠? 러시아도 좋고, 그 다음에 중국도 좋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을 찾기도 어려우니 CSI 이런 ETF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하죠? 억울하지만 타진 매도를 해서 물량을 줄여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지를 기대하고 관망하는, 일부만 팔고 나머지는 관망하는 이런 정도의 전략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요, 달러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지금의 코스피가 4파냐, 큰 4파냐, 가능성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크다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의 코스피가 동그라미 4파냐, 아니면 네모 4파냐, 이게 작은 4파죠, 그죠? 동그라미에서 작은 4파, 아니고 큰 4파냐, 일 때, 아무래도 저는 최근에 움직이는 꼴을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본다고 해요. 예? 네모 4파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게 큰 4파라 한다면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설령 이 확률이 높다 그래서, 큰 4파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상태에서 반등인데, 지금이 조정 파동이고 4파고 반등인데, 반등으로 보여지는데, 이 4파인 줄 알면서 삼성전자 사라, 그죠? SK 하이닉스 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알다시피 아직까지 우리의 목표치를 못 미쳤고요. 그죠?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은 아직 못 미쳤고, 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직도 room to go up, 그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4파인데, 큰 4파이든 작은 4파이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 와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을 사기에는 좀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그죠?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등일 때는 지수와 큰 상관이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치고 빠지는 단타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 목표치가 안 왔으니까 더 기다리더라도 좀 더 올라가서 우리의 목표치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물량을 설설설설 줄여가는 전략이 어떻겠느냐, 셀 온 랠리 전략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지금 사파라면.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파라면 그렇습니다. 환율 이야기만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환율의 경우에 우리의 달러 대 원화 환율에,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달러 인덱스라 했는데,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의 60%쯤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엔이 한 13%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로 하나, 유로 엔화가 어떻게 되느냐, 꼴을 보는데 엔화입니다. 엔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렇죠. 엔화는 강세, 달러 약세. 이거는 달러 약세. 물론 13%의 비중밖에 안 됩니다만 인덱스에서 엔화가 해선 달러 약세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엔화는. 그럼 유로는 어떻게 생겼냐? 유로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게 유로입니다. 유로. 그러니까 60%예요. 예, 인덱스에서 60%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 어떻습니까? 아직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빌리거리고 있는데 최소한 이게 최소한 유로가 보합이면 보합이지 보다시피 유로가 과거와 같은 이런 약세는 아니죠. 그죠? 최근 들어서 꾸역꾸역 그래도 올라가고 있잖아. 기준선을 못 넘겨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서 엔화에 대해서 달러는 약세이고, 그 다음에 유로에 대해서는 달러는 그래도 보합이라면, 유로가 보합이니까 달러도 보합이라면 대체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약보합. 그죠? 약보합의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약세는 아니더라도, 그죠? 엄청나게 약세는 아니더라도 그냥저냥 뭡니까? 왜 이래? 그냥저냥 뭡니까? 약보합이다. 그죠? 약보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소한 강세가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로서는 뭐죠? 호재다. 이런 말이 성립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삼성전자 비롯해서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덥다고 해서 계속 인터넷에서 비치 관련해서 노래를 막 찾고 있습니다. 비치. 그죠? 비치. 그러니까 여름 휴가 분위기 나는, 이것도 비치 얼마짜리입니까? 49초짜리예요. 49초짜리 비치 노래만 듣고 다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